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오늘은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병원체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먼저 질병에 대해서. 질병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쉬운 문제긴 하지만 얘가 감염성 질병인지 비감염성 질병인지 구분하라는 것도 문제가 돌아 나오기도 하니까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염성 질병에서의 원인이 되어진 병원체들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진핵생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생물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성 단백질 입자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각각의 병원체에 대한 그 질병들, 그 병원체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병들, 대표적인 질병 한두 가지씩들은 꼭 기억해 흔히 언급되어지는 질병들은 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 방어작용 중에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에 오늘의 학습 목표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크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말 그대로 특이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이제 특이적으로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어진 병원체들의 맞춤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작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이제 애초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자 또 막아내고자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획득해져서 얻게 되어지는 방어작용이어서 선천성 방어작용이라고 하고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이제 그 태어난 후에 병원체를 경험한 다음에 그 병원체에 맞춰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이라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에는 병원 외부로부터 침투 자체를 막게 되어지는 표면의 방어벽, 피부라든지 점막이 있고요. 또 침투하고 나서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어작용에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식세포 작용들이 이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자, 특이적인 방어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인 세포성 면역과 체액 성분 중에 해당하는 물질이 관여하는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선천성 면역에 해당하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외부에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들의 침투를 막는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방어벽이 있고, 또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침투 후에도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침투한 병원체들을 1차적으로 물리쳐내는 내부적인 방어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먼저 그 방어벽에는 피부가 있습니다. 자, 피부는 병원체 자체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자, 피부는 단단한 방어벽을 형성을 해서 병원체의 침투 자체를 막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피부에서는 분비되는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성 성분이 이러한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해서 아예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게, 또는 피부에 붙었을 때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외부 표면의 방어벽으로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점막이란 호흡기나 소화기, 배설기 등을 덮고 있는 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호흡기를 보면, 자, 코 속의 공간인 비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 피부들, 외부에 접하고 있는 이 피부들과 비교해서 내부에 있는 이 호흡기관에 있는 이 벽은, 자, 호흡기에 공기가 지나가는 이 비강이라든지 인두, 후두, 기관, 이런 관들,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에 해당하는 이 관들, 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들은 내가 겉으로 봐서는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우리 몸 내부, 비강 자체가 우리 몸
안은 아닌 거잖아요. 외부 환경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닿고 있는 이렇게 벽인데 겉에 드러나 있는 일반 피부에 비해서 이 점막들은 좀 연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병원체들의 침투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을 형성하는 이 점막은 표면에 라이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있어서 병원체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에 비해서 좀 연약하기 때문에 병원체 침투가 좀 용이해서 이제 항균 물질을 같이 분비해서 병원체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비강을 보면 콧 속에 털들이 많이 있죠. 이런 털들의 작용으로 먼지와 병원체 이런 것들이 이제 점막 주변의 섬모 운동을 통해서 점형불출과 함께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세 번째 분비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비액은 말 그대로 분비하는 액체가 되게 되는데, 이 분비액은 땀, 눈물, 침 등의 분비물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속에는 아까 전에 점막에서 그 표면에 라이소자임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분비액에도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시켜서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내부적인 이렇게 표면에 피부라든지 점막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비액을 통해서 침투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침투하는 병원체들의 침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침투한 병원체들을 물리치는 작용, 내부적인 방어 작용에는 먼저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염증 반응, 염증은 어디에서 생기죠?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덧나면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염증 반응이란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증상으로는 열이 나거나 부어오르거나 통증, 아픔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증상을 좀 살펴보면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꼭 상처가 나서 염증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를 통해서 이제 피부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원체의 침투를 막아주는 이 방어벽이 붕괴가 일어나게 되니까 병원체들이 이 상처를 통해서 많이 침투하겠죠. 많이 침투하게 되면 이 침투한 병원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작용이 염증 반응인데, 이 피부 진피층에는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비만세포가 이제 병원체가 많이 침투하게 되면 이 병원체를 감지해서 이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지면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그 상처난 주변의 모세혈관을 확장해요. 모세혈관을 확장하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혈관이 넓어지게 되니까 혈액이 많이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혈액이 많이 흐르게 되니까 그 상처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빨갛게 혈액 색깔이 빨갛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많이 돌게 되니까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는 것이고, 자, 혈액이 많이 돌게 되니까 혈액 성분 중에 이제 면역 작용에 관여하는 백혈구가 많이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백혈구를 많이 출동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혈관이 확장되어지다 때문에 혈관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혈관벽 자체는 얇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혈관 내에서만 보통 흘러가게 되는데,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보다도 크고, 그리고 적혈구는 혈액의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이지만 백혈구는 스스로 운동도 해요. 운동도 하면서 적혈구보다 크지만 적혈구는 혈관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백혈구는 혈관벽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장되게 되면 혈관벽이 얇아지게 되니까 백혈구가 비교적 쉽게 나가게 되겠죠. 그 상처난 주변 혈관 바깥으로 백혈구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이 백혈구가 이런 세균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작용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작용을 세균을 잡아먹는다. 균을 식균 작용을 통해서 이 병원체를 제거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어지니까 부어오르기도 하고, 또 백혈구를 비롯한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주변에 농도가 높아지겠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농도의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근육을 누르는 압박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아픔이 생기죠. 그래서 통증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열도 발생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염증, 상처가 난 부위. 꼭 상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원체 침투, 세균의 침투가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한 가지 놓치게 됐는데 이제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통해서 막 싸우다 보면 세균도 죽고 또 백혈구도 이렇게 병원체랑 전쟁하면서 일부 백혈구들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백혈구의 사체라든지 세균의 사체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고름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되면 고름까지도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식세포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 염증 반응에서 백혈구가 출동해서 식세포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식세포 작용은 말 그대로 자,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는 거 이제 뭐 병원체들을 상대로 해서 먹어주는 대식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의 작용으로 이 대식세포가 손상된 세포나 세균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통해서 제거하는 작용을 식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세포 작용은 병원체에 해당하는 손상된 세포나 세균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작용도 있고요. 이 병원체를 제거하면서 이 치마 병원체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러한 중요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획득한 이 병원체의 정보를 이제 뒤에 나오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인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하나 뺐네요. 자, 우리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은 혈관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혈액이라고 했죠. 혈액에는 크게 고형 성분, 고체 성분이 혈구와 액형 성분인 혈장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혈구에는 빨간색 혈구인 적혈구, 산소 운반을 하죠. 하얀색 혈구인 백혈구, 식균 작용을 비롯해서 면역 작용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혈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혈소판이라는 혈구 성분에 소각하긴 하지만 혈구라는 것은 세포의 구조를 띠고 있는 그래서 빨간색의 세포, 하얀색의 세포를 적혈구, 백혈구라고 하는데 혈구처럼 큰 세포의 구조를 띠고 있지 않지만 훨씬 작은 이제 혈액 응고에 관한 혈소판 성분이 있고 이게 혈구고 전체 혈액 성분에서 한 4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비율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는 그냥 대륙 이제 값만 잡으면 되겠고요. 혈장은 액형 성분이니까 대부분은 물로 되어 있어요. 혈장 전체 혈액에서 한 55%가 물로 이제 혈장인데 혈장에서 혈장 자체에서 한 90%가 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혈장 내에 있는 단백질을 혈장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제 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혈장 단백질 성분 여기에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성분 그리고 면역작용을 하는 성분,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단백질 성분, 혈장 단백질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라는 것은 혈관 자체에 흘러가는 액체를 혈액이라고 하는데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이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물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이제 맑고 투명한 그러한 성분의 물질인데 혈관 안에 들어있으면 혈액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포 내액이 되고 바깥쪽에 있으면 세포 외액이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또 혈관처럼 액체가 흘러가는 우리 몸에 있는 관이 혈관 외에도 이제 림프관이라는 게 있어요. 림프관. 그 림프관 안에 흘러가는 액체를 림프라고 하는데 이제 이 림프 성분도 둘로 구분이 되어져요. 림프구와 림프장으로. 혈액이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림프구와 림프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때 얘기하는 이 림프구가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백혈구 중에 혈관 안에 흘러가는 백혈구도 있고 또 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림프구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림프가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림프구를 비롯한 혈액들은 혈액이 어디서 생기느냐? 생성되어지는 장소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의 혈액도 그렇고 림프구도 그렇고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지고, 이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이 림프군이 이제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져 생성 장소에 이제 바로 생성되어져서 바로 우리 몸의 관에 나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아까 전이 아니구나. 적혈구 같은 경우도 이제 성숙 장소는 성숙 장소가 아니라 생성 장소는 골수에서 생성되었다가 성숙하면서, 원래 이제 적혈구는 원반 형태죠. 원래는 세포여서 동그란 형태, 동물세포는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 중심에 핵도 있었는데, 성숙하면서 적혈구는 산소 원반을 자라기 위해서 핵이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원반 형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림프구도 마찬가지예요.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장되어서 성숙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골수에서 생성되어서 그냥 골수 그 자리에서 성숙하면은 비림프구가 되는 것이고요.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되어지면 비림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성숙 장소에 따라서 골수에서 성숙되어져서 나오게 되면 그냥 림프가 되는 것이고, 비림프구가 되는 것이고,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되어져서 나오면 T림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림프구가 특이적 방어작용에 일어날 때 이 B림프구하고 T림프구가 이제 후천성 면역작용인 특이적 방어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한 용어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원이란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 중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항원 뜻 자체가 저항을, 그래서 면역과 같은 저항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해서 항원이라고 합니다. 자, 항체는 이러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와 같은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로서, 자, 우리 몸 체내에서 형성되어지는 단백질 물질을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단백질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포성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세포성 면역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직접 잡아 죽이는 작용으로 살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세포를 죽이는 것을 살세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직접 인식해서 죽이는 작용을 살세포, 그래서 세포가 관여하는 면역이라고 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성 면역은 이제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을 해서 세포에 대한 독성을 갖는 세포독성 T림프구로 활성화된 분화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킬러 세포라고 하기도 해요. 살세포라기도 하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T림프구가 이제 증식하고 분화해서 일어나는 방어 작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 세포독성 T림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는 암세포 등을 직접 죽여서 세포를 잡아 죽이는 작용,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체액성 면역은 다른 말로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에 맞는 항원을 결합해서 제거하기 위한 항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항체, 면역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항원에 대한 항체가 결합하는 반응으로서 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냐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혈액 성분 중에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혈장에서 액형 성분이 혈장에서 대부분은 물이지만 이제 혈장 단백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혈장 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혈장 성분, 우리 몸에 체액 성분이 관여하는 면역이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B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하면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겠고요. 항원을 인식하여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그 정보를 B림프구에게 결합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은 B림프구는 활발히 증식하면서 두 가지로 분화가 되어야 돼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는데,
자,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역할, 항체 생성의 기능이 있고요. 기억세포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해요. 근데 누구를 기억한다? 항원을 기억해서 이제 얘는 수명이 좀 상대적으로 길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 시 다시 침입하게 되면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빠르게 이 항원을 제거하는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작용이 이제 체액성 면역 작용인데, 자, 이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좀 요약 정리해서 설명해 보면, 자, 먼저 우리 몸에 저항을 일으키는 세균과 같은 항원이 침입을 해요.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의해서 침투 자체를 막으려고 했지만 통과했어요. 침투했어요. 그럼 침투한 그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식세포가 출동을 하죠. 대식세포가 출동을 해서 이 항원을 삼키는 식균작용, 식세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항원을 그냥 세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분해 효소들을 이용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각 난 이 항원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식세포는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항원을 노출시켜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대식세포가 하는 일, 식균작용도 하지만 이 식균작용을 통해서 식세포작용을 통해서 이 항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인식하는 역할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제 이 항원의 정보를 인식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림프구 중에 보조 T 림프구가 있어요. T 림프구 중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 T 림프구가 있는데, 보조 T 림프구는 하는 일이 이 항원 정보를 가지고서 다른 림프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조 T 림프구가 T 림프구에게 이 정보를 줘서 이 T 림프구를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분화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살세포 작용을 통해서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보조 T 림프구는 B 림프구에게도 정보를 주는데, B 림프구를 두 종류의 세포로 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시키는데, 형질세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항체를 생산한다. 항체를 생산하면 항체를 통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데, 이때 형성된 이 항체는 누구하고만 결합하냐? 요 보조 T림프가 제시한 요 항원, 대식세포가 삼켜서 정보를 제공한 요 항원하고만, 특별한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기억세포는 하는 일이 기억하고 있다. 얘는 기억하고 있다가 동일 항원이 재침투가 일어나게 되면 얘를 인식을 해서, 원래 이 특이적 방어작용인 후천성 면역작용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처음엔 걸려요. 항원이 들어오죠. 얘를 대식세포가 출동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도 일어나게 되고, 출동한 대식세포가 삼켜서 식균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조각 내야 되죠. 진열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죠. 보조 T림프가 와서 인식을 해야 되죠.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가지고서 B림프구를 형질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 이 항원은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아니면 하나가 들어와서 막 증식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삼켰는데 남아있는 또 항원들이,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 막 증식하겠죠? 그럼 막 수가 늘어나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 걸리게 되면 막 증상들이 나타나고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무엇이 남아있다? 요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침투하게 되면 얘가 바로 형질세포와 또 다시 기억세포로 분화돼서, 이 형질세포가 빠르게 형성이 되어져서 또 많이 형성이 되어져서 항체를 초기에 대량 생산을 해서 이 항원을
초기에 제거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항원이 들어왔을 땐 조기 진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뭐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같이 이 보조 T림프구는 이 세포성 면역에도 체액성 면역에도 꼭 필요한 필수 림프구라는 거. 그래서 그냥 T림프구, B림프구로만 구분해 보면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에도, 그러니까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고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에 주로 관여하지만 공통적으로 세포성 면역이 됐건 체액성 면역이 됐건 꼭 필요한 것은 T림프구는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정리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자, 이제 줄기세포는 이제 어떤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림프구로도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돼서 이 줄기세포가 이제 성숙 장소에 따라서 가슴샘으로 가면 T림프구, 골수로 가서 성숙하면 B림프구가 되어지는데, 자, 항원이 처음 침입하게 되어지면 그 이제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을 통해서 항원이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면 이 보조 T림프가 그 정보를 인식을 해서 B림프구를 분화시키고 T림프구를 분화시키는데, T림프구는 세포독성 T림프구로, 그래서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죽이는 살세포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시켜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기억세포 기억하고 있다가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면 빠르게 형질세포로 또 기억세포로 분화해서 빠르게 항체를 생성해서 조기에 진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항원이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에 따른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좀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차 방어와 2차 방어하고는 구분되어지는 과정으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설명이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선천성 면역작용은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병원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막아내는 방어작용이라고 해서 1차 방어라고 하고요. 이제 이특이적 방어작용, 이제 후천성 면역작용이 2차 방어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 첫 번째로 항원이 침투해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을 1차 면역반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재차 동일한 항원이 침투해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을 2차 면역반응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자, 처음에 1차적으로 처음 항원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A라는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대직세포가 출동하고 항원을 삼키고 조각내고 진열하고 보조 T림프구가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그 보조 T림프가 인식한 정보를 B림프구에게 제공하면 B림프구가 형질세포,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그 기간을 잠복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걸려서 형질세포가 비로소 형성이 되어지면 항체가 형성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도 사라지고 항체도 이제 사라지게 되면 농도가 줄어들겠죠. 항체의 농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몸에는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네, 기억세포는 남아있습니다. 기억세포는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 앞에 A를 제공했죠. 동일한 항원 A를 주사하게 되면 이번에는 잠복기 없이 기억세포가 바로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또 대량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초기에 빠르게 항체를 형성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처음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반응을 1차 면역반응, 두 번째 재차 침입해서 기억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을 2차 면역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항원 A인 주사했지만 같이 항원 B도 주사했는데 B는 앞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주사한 거죠. 항원 B는 이때가 1차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음 경험에서 대식세포가 출동하게 되고, 삼키고 조각내고 진열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보조 T림프가 인식하고, 이 보조 T림프가 B림프를 활성화시킬 때까지 또 잠복기가 있다가 이제 형질세포로 분화되면 그때 비로소 1차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재차 침입하게 되어지면 기억세포에 의해서, 이제 기억세포가 이후에
물론 이때 이제 같이 생기고 기억세포가 생기고 나면 재차 침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 처음 항원에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항체에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2차 면역 반응은 재차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 중에 선천성인 면역작용과 후천성인 면역, 비특이적인 것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 그 후천성 면역작용, 비특이적인 것에서 기억세포가 남게 되면 다시 기억세포가 남긴 병원체에 대해서는 항원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기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다시 안 걸린다고 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 백신을 예방 접종하게 되는데 그 백신의 원리와 또 이제 이런 면역작용에 특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여러 이제 혈액형에 따라서 이제 혈액형 판정하는 방법, 서로 혈액형이 다를 때 일어나는 응집 반응이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면역 관련된 뭐 질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어졌네요. 비 오고 조금 이렇게 더웠다가 선선해지기도 했으니까 건강관리 계속 잘 해주고 또 선선하니까 또 집에서도 또 공부도 좀 열심히 좀 하고 뭐 시간 될 땐 좀 하고 또 틈틈이 또 책도 읽고 여가도 잘 활용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등교할 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